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과학적 연구들로 밝혀진 1급 발암물질 음주의 실체를 알아보고 실생활에서 금주를 위한 현대적 실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술 한 잔에 얽힌 이야기.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음료였고 또 중세 유럽에서는 오염된 물보다 안전해서 약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받아본 이 자료들은요. 그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보이는 것과 실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번 분석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화학적 여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그 제이커브 가설이 왜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최신 과학의 눈으로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거죠. 음주의 영향은 단순히 취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거든요. 세포 수준의 대사 과정부터 뇌신경 회로, 유전적 특성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설명서를 새로 쓰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고대의 기록부터 최신 임상 데이터까지 이 자료들을 통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남기는 진짜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인데 자료들을 보니 진짜 빌런은 따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술 하면 에탄올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몸속 진짜 문제는 에탄올이 간에서 분해될 게 생기는 첫 번째 대사산물, 바로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아세트알데히드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연기나 성명과 똑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이요? 잠깐만요. 1급 발암물질이라니. 저는 그냥 숙취의 원인?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술을 마시는 건 말 그대로 발암물질을 우리 몸에 직접 들이붓는 것과 같은 셈이죠. 와, 그럼 이 물질이 구체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세트알데히드는요, DNA에 직접 달라붙어서 유전 정보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암 발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 직접적으로요? 네. 그런데 더 교활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포에는 NAD+라는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지방 같은 에너지를 태우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일꾼들이 전부 알코올 분해에만 동원돼서 NADH라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지방을 태울 일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작 지방을 태울 일꾼이 없으니까 분해되지 못한 지방이 간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더 빨리 분해하려고 CYP221이라는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비상 시스템이요? 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유해물질이 뿜어져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잠깐만요. 그럼 간 손상이라는 게 단순히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지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발암물질에 지방 축적에 활성산소 공격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지독하는데요. 뭔가요? 알코올이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켜서 장벽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종의 장누수 현상이죠. 장누수요? 네. 그러면 원래 장 안에만 있어야 할 세균의 독소, LPS라는 내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세상에, 장에서 유출된 독소가 피를 타고 돌아다닌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럼 그 독소는 어디로 갈까요? 글쎄요, 어디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에 있는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 독소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엄청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 조직은 염증으로 상처 입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간경변으로 가는 길이죠. 와, 이건 단순한 화학적 손상을 넘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간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발암물질이랑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돈다면 설마 뇌나 심장 같은 다른 곳은 괜찮은 건가요? 전혀 안전하지 않죠.
아세트알데히드는 그냥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시한폭탄 같아요. 시한폭탄이요? 네. 뇌에 도달하면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GABA 수용체를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뇌를 깨우는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는 억제해서 신경계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심장은요? 심장에서는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직접 손상시켜서 심장이 제대로 피를 뿜어내지 못하는 알코올성 심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사실상 우리 몸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 과거에는 약으로 쓰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무덤에 와인을 같이 묻을 정도였고 성경에도 와인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랬겠네요. 알코올이 함유된 와인이나 맥주는 병원균이 적어서 오염된 물보다 훨씬 안전한 음료였죠. 또 중요한 칼로리 공급원이자 소독제, 심지어 진통제 역할까지 했어요. 진통제 역할까지요? 네, 13세기 철학자 로저 베이컨은 와인이 위를 보존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했지만 동시에 과음하면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뇌에 해롭다는 경고도 함께 남겼어요. 아, 그때부터 이미 양면성을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술의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술을 단순히 과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기 시작한 건가요? 결정적인 전환점을 18세기에 찾아와요. 1784년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러시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었죠?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의지가 약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거였죠. 와,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때 의학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장이 씨앗이 되어서 1864년 뉴욕주에 최초의 알코올 중독자 요양원이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1935년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가 탄생했습니다. 아, AA가 그때 생겼군요. 네, AA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그런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그럼 의학계가 공식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다라고 인정한 건 언제쯤인가요? 1952년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AMA가 알코올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면서부터죠. 아하, 이 사건을 계기로 긍주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 문제가 아닌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진단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제이커브 가설인데요.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심장에 좋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랬죠. 자료들을 봐도 이 믿음이 수십 년간 꽤나 견고했던 것 같아요. 네, 1970년대부터 수많은 관찰 연구에서 비음조자보다 소량 음조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은 J자 모양의 곡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 때문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유익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죠. 맞아요. 하지만 최근의 정밀한 연구들은 이것이 아주 교묘한 통계적 착시였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잠깐만요. 통계적 착시라뇨?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수십 년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그 수많은 연구들이 전부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씀이세요? 데이터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 해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어떤 오류였죠? 가장 큰 문제는 비음주자 그룹의 구성입니다. 이 그룹 안에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끄는 아픈 절주자, 시퀴털스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비음주자 그룹에 섞여 있으니 그룹 전체의 평균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 당연히 건강한 소량 음주자 그룹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해 보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이런 교란 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맨델 무작위 배정법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연구 방법이 사용됐어요. 맨델 무작위 배정법이요? 네. 이건 특정 유전자형 때문에 선천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거의 완벽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인과관계를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아, 유전자로 그룹을 나눠서 비교한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량의 음주조차도 건강에 유익하다는 증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음주량이 늘어남에 따라 혈압과 질병 위험이 아무런 변곡점 없이 그냥 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제이코브는 사실상 신기루였던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는 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가요?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건강에 해롭지 않은 알코올 섭취 수준은 없다. No safe level. 명확하게 선언했죠. 건강에 한 방울도 안전하지 않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에 발맞춰 캐나다는 주당 표준 2잔 이하를 저위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지침을 내놓았어요.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 ALDH2가 부족해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알코올 홍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30%에서 40%나 돼요. 아, 그게 바로 아시안 플러시라고 하는 거죠. 저도 술 한 잔만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게 그냥 체질이 아니었군요. 체질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요? 네,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그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도암이나 각종 암 발생 위험이 비홍조자에 비해 수십 배까지 높아져요. 수십 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저위험 음주량은 비홍조자의 절반 수준인 주당 4잔 이하, 남성 기준으로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표준 일자는 순수 알코올 14g, 보통 맥주 한 캔이나 와인 한 잔 정도를 의미해요. 네.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보죠.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현대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거에는 개인의 의지나 상담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치료제, DTX예요. 아, 앱으로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저녁 8시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술 생각이 난다는 걸 앱에 기록하면 앱이 그 시간에 맞춰 술 대신 따뜻한 차 마시기, 나 5분 명상하기 같은 대안행동을 즉시 제안해 주는 거죠. 와, 시공간 제약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뇌 영역에 초음파나 자기장을 이용해서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뇌신경 조절술 같은 첨단 기술도 활발히 연구 중이고요. 기술적인 도움 외에 생활 습관의 변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료를 보니 특히 운동과 금연을 강조하던데요. 물론입니다. 그중에서도 운동과 영양 공급은 금주 성공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두 축이에요. 운동은 알코올이 망가뜨린 뇌 보상 회로를 정상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하죠. 영양은요? 영양적으로는 만성 음주자에게 흔한 티아민, 즉 비타민 B1 결핍을 교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뇌 기능 저하와 직결되거든요. 또 하나, 자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바로 금연입니다. 아니, 술 끊는 것도 힘든데 담배까지 끊으라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과 알코올은 뇌에서 거의 동일한 보상 회로를 공유해요. 그래서 하나만 끊으려고 하면 남은 하나가 계속 그 회로를 자극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아, 반대로 금연과 금주를 함께 실천하면 이 보상 회로가 함께 안정되면서 둘 다 성공할 확률이 5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네요.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의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이제는 명확한 생체 지표들이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GGT와 PETH라는 두 가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GGT와 PETH요? 네, GGT는 간 손상 지표로 금주를 시작하면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서 뇌간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성과 지표 역할을 하고요. PETH는 더 직접적인 지표인데 최근 2, 3주간의 알코올 섭취 여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치 몸에 달린 음주 측정기 같네요. 그럼 제가 만약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딱 한 잔만 했다고 해도 이 pH 수치는 정확히 알고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한 잔인지 딱 한 병인지 몸은 기억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지표가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5세 남성 김 부장님이 매주 소주 5병을 마셔서 GGT 수치가 120, 정상이 62인데 120으로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분이 12주 환전 단주를 목표로 세우고 4주차와 8주차에 GGT와 pH 검사를 받는 거예요. GGT가 80, 50으로 뚝뚝 떨어지고 pH 수치가 검출 안 됨으로 나온다면 간이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한두 잔 마시는 실수가 없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숫자로 직접 변화를 확인하면 정말 동기부여가 확실하겠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거나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에 더해서 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피드백이 의지라는 막연한 개념을 관리 가능한 목표로 바꿔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알코올의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몸에 남기는 상처부터 약에서 질병으로 바뀐 술의 역사, 그리고 제이커브 신화의 붕괴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했네요. 네, 이제 금주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지표와 첨단 기술, 그리고 생활 습관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료들은 알코올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과 면역 시스템, 뇌의 염증 상태까지 교란시켜서 지속적인 내부 전쟁 상태를 만든다고 말해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내부 전쟁을 멈추고 몸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면 당신의 신체와 정신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 보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는 여정,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